금년 가을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0월 1일 전에 아니면 대만 공산당 대회가 있는 10월 1일 이후에 침공할 수도 있겠지만 우크라이나를 쉽게 점령하고 미국과 서방 그리고 러시아와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게 된다면 이 틈을 노려서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놓고 러시아를 지원해 주지도 못하게 됐고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도 시진핑도 이제는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서방과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러시아를 적으로 돌리고 맹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제재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것도 시진핑 주석은 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나라, 즉 북중로가 합심하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중국은 바로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했던 시진핑 주석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점령을 푸틴이 계획했던 대로 되었더라면 대만은 중국에 넘어갈 뻔했다는 것, 이것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북한은 어떻게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누가 이 내용을 전달해 줬을까요? 지금도 북한은 인민군 병사들이나 특수부대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들은 모두가 거짓말이고 그건 잘못된 정보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인민군 총참모부의 고위 장성들과 그리고 정찰총국의 고위 장교들이 러시아에 파견 나갔다고 합니다. 그 전쟁에 대한 상황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그 브리핑을 받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러시아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러시아에 들어간 이 총참모부 고위 장성들과 정찰총국의 고위 장교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북한은 이런 총참모부의 고위 장성들을 러시아 쪽에 파견했을까요?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그것을 통해서 북한도 금년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초에 국지전 무력 도발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모한 도발을 준비했고, 그리고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의 도가니속에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을 뻔도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최근에 1월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달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신형 미사일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작위로 곰수 사격을 비롯한 전쟁 준비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형 미사일뿐만 아니라 국첨성 미사일, 전선에 배치되어 있는 이미 일선에 배치된 이런 미사일들에 대한 곰수 시험 사격까지, 즉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는 곰수 사격까지 진행했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무모한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정찰위성, 즉 군사위성을 우주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발사 실험을 벌써 3번이나 했습니다. 2번은 성공을 했고 마지막 한 번은 15일에 발사한 거죠. 지금 외신이나 미국이나 우리 군 관계 당국자들 또 전문가들은 이것이 화성 17형이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화성 17형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없고 그 사진도 공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이 가장 큰 대형 미사일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북한의 열병식 때 처음으로 선보인 2020년 10월 10일 그리고 작년 2021년 8월 8차 당대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열병식을 열었는데 그때 선보였던 가장 큰 크기의 약 23m의 그건 정말 미국과 소련,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더 큰 미사일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화성 17형으로 규정을 했는데 화성 17형을 발사했다는 것이 우리 군 당국도 또 미국의 외신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소식에 의하면 이것은 화성 17형이 아니라, 물론 정확히 본 사람은 없지만 북한 믿을 만한 소식 등에 의하면 바로 화성 17형 대형 미사일은 이렇게 그냥 발사장치도 없는, 발사대도 없는 이동 발사대도 아니고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서 세워놓고 발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이 대형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놓고 발사 실험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발사 실험을 진행하지 않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대형 ICBM 미사일을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만 있는 거죠. 지지대 하나 없이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다 놓고 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2번에 걸쳐서 성공한 고도 520km와 630km까지 나갔던 이 정찰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이 운반 로켓은 바로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콘크리트 구조물이래야
이 아스팔트와 같은 아주 밋밋한 곳에 바로 세워놓고 쐈던 것입니다. 두 번 다 성공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실험 발사한 것이 고도 20km에서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또다시 정찰 위성을 올려놓기 위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곧 재개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북한도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정찰 총국과 총참모부 고위 장성들을 보내놓고 지금 현대전에 대한 아마 그것을 관찰하러 간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만에 하나 푸틴의 계획대로 7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친러 정부가 세워졌다면 아마 북한도 기세가 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도 금년에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 발사들을 계속해서 실험하고 미국을 극도로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그런 무렵에는 북한도 서해나 서해 바다 연평도든 백령도든 이 지역에서 국지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계획이 철회됐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단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 상황 때문에 모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만에 하나 푸틴 계획이 성공했다면 아마 우리 한반도는 금년 말이나 내년에 참으로 위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만 침공을 준비했던 시진핑 주석.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은 바로 등소평, 모태통 반열에 오르려고 하지만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바로 3년임으로 등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정부패와의 싸움에서 자기의 정치적 적수들을 모두 제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승승장구하던 경제마저 완전히 기가 꺾이고 한풀 꺾이고 오히려 마이너 성장은 아니지만 중국 역사상 가장 최저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도 큰 부담으로 된다는 겁니다. 등소평, 모태통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만 통일이 시진핑 주석에서는 가장 하고 싶은 일일 것입니다. 자기 시대에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대만까지 통일을 했다면 그야말로 모태통 등소평 보훈과는 그런 발현에도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달콤한 유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지금 내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아파트를 건설하고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화려하고 현대적인 그 아파트 고리들을 단 1년 만에 수십 채의 아파트, 그것도 80층이나 되는 고층 아파트들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 북한 내부 사정은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국가보위부, 호위사령부의 물자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고위 엘리트 계층들마저 물자 공급, 즉 식품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불만을 계속해서 잠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핵무기와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국지전이 됐던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이 됐던 한충 한반도의 전쟁 분위기로 몰아가고 긴장을 격화시키는 것이 김정은 정치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북한이 어려울수록 항상 선택했던 것이 바로 국지전이나 아니면 대형 군사적 도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일성 때도 그렇고 김정일 때도 그래왔고 김정은도 어쩔 수 없이 그 선대 지도자들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국지전 도발을 계획했던 김정은의 무모한 계획, 이제는 이 모든 무모한 계획을 모두 취소하고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 시대에는 남북관계도 새롭게 조명하고 다시 대북 정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세우는가에 따라, 즉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제어하고 북한과 어떻게 대화를 해서 그들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낼지,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모멘트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3번의 정상회담을 했지만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3번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해 놓은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저렇게 흔적도 없이 그것도 군사용 다이너마이트로 난폭하게 폭파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강산에 건설한 현대아산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해군강 호텔이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골프장이 됐던 이런 것들도 다 폐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비율을 완벽하게 맞춰줬지만 완벽하게 실패한
대북 정책,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거울 삼아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남북관계를 이끌어낼지 남북관계를 재조명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1, 2, 3으로 나눠 윤석열 정부 시대의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참고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문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가 써낸 보고서대로 됐더라면 이렇게 남북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